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에야 개원식을 열고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는지 짐작은 갑니다. 야당 대표 싫고 여당 대표도 마음에 안 들고 국회의장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도 안 하고, 그런다고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안 옵니까? 대통령이라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자리죠. 국민 통합, 협치, 그런 일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집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9월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날씨도 선선해졌습니다. 유례없이 뜨거웠던 저 여름의 기억 창밖으로 보내버리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배경을 보면 정말 가을이 벌써 밀려 들어왔지요. 가을 들녘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저 가을 들녘이 좀 어디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요, 네. 충청북도입니다. 우리 정어리 PD, 임지선 PD가 주말에 벌초에 갔다가 충청북도 보은 가을 들녘을 찍어왔습니다. 제가 맨날 그 벽에 데라고 얘기하려다가 알았어요. 근데 전국 어디 가나 이렇게 그 늦가을에 이런 어떤 그 빛깔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데는 똑같아요. 예. 어디나 고향 같아요. 특히 충북 보은은 제가 뭐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예. 아, 이런 귀한 선물을 주는 정어리 TV는 정말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줘? 예, 가을. 이번 가을은 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임세현 대변인. 네, 아니 저는 지금 오늘 날씨가 좀 굉장히 선선합니다. 예. 가을의 기운을 마음껏 느끼고 왔고, 오자마자 이 배를 보고 추석이 진짜 왔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 배 보수 엄청 실합니다. 제 얼굴만 하지 않습니까? 배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배가. 임세현 대변인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요? 배가 정말 큰가요? 배가 엄청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가을의 기운 물씬 느꼈고, 저희 충청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또 충청의 며느리입니다. 오. 저희 남편이 또 충청도 사람이에요. 어디세요? 대전이요. 대전.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랑 살죠. 예. 오늘 그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충청도 배혀? 개두겨. 저기 그 충청도하고 살 때는 그 한 10년은 걸려요, 적응기가. 적응하는데. 예. 말투가 좀 처음엔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한 10년은 그냥 참고 사셔요. 아니 사실 남편이 좀 참고 사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래 서울 보여도 여자여가지고. 속은 몰라요. 근데 확실히 여유는 있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충청남도 아산이거든요. 아버지는 전라도시고 참 많이 싸우셨어요. 예. 예. 꿈을 댄다고. 꿈을 든다. 근데 확실히 결정이 좀 느린 건 맞는 것 같은 게,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가라는데 한참 있다가 오른쪽인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 심층 학습 단계를 나누라는 거 아니야. 여러 개 단계를 나눠서 충청도가 딱 그래. 단계가 많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어요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I understand 그 말을 알았다. 그 다음에 I agree 동의한다. 이런데 외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제 계약서 도장 찍으시오. 알았어. 다음날 인주 갖고 걸어가면 찍으셔야지. 그래. 내가 언제? 어제 알았다고 그래서. 그건 네 말이 알았다고. 그 말을 알았는데 내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 그건 I understand까지 한 거고 I agree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 단계를 맞아. 이걸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 뭔지 약간 이해되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충청도가 좀 느리시다고 하는데 그 대신 말이 또 압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동이 좀 느려서 그런지 압축적인 표현이 많아. 아까도 뭐 배혀, 개혀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짧죠. 네. 예를 들어서 충청도 말로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그걸 두 자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춤이요? 출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거 말이 길어져 죄송한데 그 짧은 말에 억양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리비 그러면은 이거 내비둬요. 네. 그다음에 레리고
이것도 내비둬요. 예. 근데 내비둬 요 차이인데 요게 내리꼬냐 내리꼬냐 이게 있는겨. 지금 오늘 충청도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즐거워서 보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님은 충청도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예, 충청도는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뭐라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럴 땐 내비둬. 내리고네요. 내리고. 그럴 때는 우리 친구의 여자친구가 충청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여친 뭐 이렇게. 이향님께서 스튜디오에 가을이 묻어납니다. 넉넉함과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이 가을에 넉넉하게 또 여유를 갖고 가을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정어리 TV 구독자 수가 4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50만 명 멀지 않았는데 50만 명 구독자 달성되면 또 특별한 행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창근님, 문재식님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주 한아름 배 뒤에 아까 우리 임세은 대변인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추석 선물 정어리몰에서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침향단 소개해 드렸고 또 언양 불고기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번에 또 추석이면 빠질 수 없는 게 고기하고 과일이죠. 나주 배를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가장 튼실하고 당도가 높을 때 예약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수확이 돼서 순차적으로 배송이 됩니다. 사전 예약 주문이 많이 밀려 있지만 오늘 주문하시면 최대한 오늘 배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5kg 한 박스에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45,900원이면 임세현 대변인 배가 10,000원입니다. 한 알에. 한 알에 10,000원. 예. 그래서 시장 가면 있어. 제가 주부니까 너무 잘 아는데 한 알에 보면 요 정도 배는요 사이즈 엄청 커요. 10,000원 합니다. 10,000원도 넘는 것도 있고. 물가 그러니까 지금 저게 6개에서 8개 들어갔으니까 하나에 얼마 꼴이에요. 정말 싼 거죠. 6,000원 정도는 6,000원. 예. 그러네요. 예. 요게 10,000원에. 45,000원. 이게 진짜 크기를 보면 아세요? 이게 10,000원 정도 해요, 진짜. 선물로 손색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올 추석 선물 정어리몰에서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안심 꽃살 이것도 아직 제가 소개를 제대로 안 해드렸는데도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지 벌써 정어리몰에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안심 꽃살은 소 한 마리에 600g밖에 나오지 않는 안심출이 아주 귀한 부위라고 합니다. 그 귀한 부위를 또 200g 4팩 총 800g 보내드리는데도 29,900원의 무료 배송이니까 아주 가성비가 좋은 추석 선물일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 정어리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정어리몰 회원도 가입해서 슬기롭게 소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김용민 PD가 진행한 용빠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김갑수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줬는데 참 좋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추천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게스트 계속 모실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김종대 전 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김태현 전 뉴스버스 기자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서두를 먹은 첫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식입니다. 한참 늦었지요. 그나마 개원식을 해서 다행이다. 개원식도 안 하고 국회 시작할 뻔했는데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온답니다. 왜 안 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김태현 기자님, 대통령실에서 이유를 밝혔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참을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원래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불참을 했었죠. 불참을 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2달이나 미뤄진 건데 이번에도 불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 왜 참석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난 심정은 이해해요. 오기 싫겠지. 아우 내가 그런 걸 왜 쳐다봐. 그리고 저기 우호적인 당대표가 하나도 없어요. 저 야당 그렇다고 쳐. 이재명 대표, 조국 혁신당. 근데 더 꼴 보기 싫은 게 한동훈 대표란 말이야. 그러니 거기 가서 차담을 해야 되거든. 저 본회의 참석 전에. 그럼 또 우원식 때 의장이 주재한다고? 이건 뭐야 이거.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할 것 같고. 탄핵, 특검, 거기에다 자기네 대한 공격. 아니, 오기 싫겠지. 그걸 또 억지로 오라고까지 우리가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국정이라는 건 공적 프로세스 아닙니까? 이 어떤 그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굳이 이럴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일부러 정적을 가까이 두고 정치를 하셨고 또 정조 임금이 그 당쟁이 심하던 때 정적 심한제한테 어찰 300통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개인의 정치를 하면은 안 오는 게 맞고 도량이 크게 공적 정치를 한다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량한 어떤 그 마음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개원식도 거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제때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적 가치가 언제 이게 이 나라의 공화적 가치가 쓰느냐 이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 아니 임세현 대표님, 네. 국회가 본인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적 마인드가 이미 없는 것은 저게 여러 경로로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간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쓸모 있는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와도 저희 보기 싫어요. 국민 혈압 올라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응급실 의료 대란 났는데 국민 혈압 올라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장난처럼 이야기했지만요, 매우 졸렬한 짓이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졸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의 개원식에 안 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도 난생 처음 겪고 있는 정권의 이런 더러운 면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뭐라 그랬지? 무슨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대통령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좀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국민이 요구하고 싶은 일이라고 좀 보고요. 또 무슨 살인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실의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국회 이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그 이 새끼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라고 했습니다. 옛날 바이든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그렇게 능욕하는데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면서 살인자도 그 함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나 너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만나기 싫고 하기 싫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졸렬하고 사적이고 공적 마인드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인님께서요. 대통령 국회 정상화가 안 돼서 개원식 불참한다는데 정신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선거로 국회를 그렇게 만든 건 국민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부산이 대인님 저도 공감합니다. 슈크림님 그동안 화로 시작해서 화로 마쳤는데 오늘은 웃음으로 시작했으니 저 얼굴 안 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국회가 정상화가 안 돼서 못 온다. 지금 어떤 게 정상화가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김태형 기자님?
본인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이 정상화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국회를 무시하거나 좀 적으로 이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간 이제 끝없이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났던 게 이제 2017년도에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러 가셨었거든요.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북핵, 규탄, 유엔 결의안, 뭐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밝혀라, 뭐 이런 데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여러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그 맞았었거든요. 예. 네, 당시 이제 민주주의 유린, 뭐 방송 장악 저지라는 팸플릿을 붙여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박수도 치지 않고 침묵으로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냐면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악수를 했어요. 그때 저도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손으로는 피켓을 잡고 한 손으로는 악수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했겠습니까?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시종일관 이제 야당에 대한 수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일관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전 정부 또는 이제 야당이 문제가 있어야 현 정부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착각하는 데서 저는 이제 기인한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정책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뭐 탄핵에 대한 두려움, 실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이 전직 대통령을 초청 안 하기 시작한 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제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 와서는 이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지난 7월에 재헌절 행사 때 국민의힘 쪽 국회의장들이 안 오셨어요. 이것도 최초예요. 그러니까 현인 그룹들이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어떤 상권 분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 수준까지 간 거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스라엘형 독재로 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 사법부 무력화로 이렇게 지금 독재로 회귀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우엔 입법부 무력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하나같이 보면은 전부 이제 내부 분쟁 중이거나 정변이 일어나거나 전쟁 중인 나라들.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외환이 오더라고. 이게 내후 외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게. 이스라엘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인질들 5명이 살해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휴전해라라고 하는 시위가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던데 이스라엘 국민 그 말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국민들은 다 이걸 끝내기를 원하는데 네타냐후 혼자의 욕심으로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임세현 대변인이 이게 역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계속 만들고 계세요. 가장 불행한 대통령, 가장 경제를 망친 대통령, 가장 국민을 열받게 한 대통령으로 역사를 아마 기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개원식 안 오는 것도 사실 원래 7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국회의장이 그래도 9월로 이제 연기가 된 거예요.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이 오기 싫어해가지고 연기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시면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사고 친다 학교 안 갑니까?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본인 맘대로 합니까? 맨날 자유 외치는데 지가 하고 싶은 자유만 하면 그게 자유입니까? 국민이 당연히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권한만큼 너가 책임도 지고 해야 된다라고 준 건데 세금 받잖아요. 근데 왜 하나입니까? 우리도 보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는 차라리 그냥 먹방 유튜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가서 먹방을 엄청 하시면서 왜 국회는 안 갑니까? 참 기가 막히고요. 뭐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좀 너무 저도 졸렬해서 싫지만 졸렬한 대통령이니까 제가 비유를 한번 할게요. 아예 술상을 차려놓으면 오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다가. 서형민님, 바쁜 것도 없는 인간이 왜 불참? 국정에 관심도 없으면 이제 그만 내려와라. 국민도 좀 살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안 온다. 그 본인이 그렇게 오고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 개원식이 이렇게 늦게 열린 것도 처음이지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역사에 남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습니다.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제 역사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옛날에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하면서 역사 뒤로 숨기라도 했습니다. 이제는 역사를 아예 무시합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역사에 남을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 23%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29.6%인데 수치가 23, 29.6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항상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지요. 리얼미터는 그동안 좀 후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29.6%면 리얼미터 조사로는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2년 만에 20%대로 떨어진 겁니다. 김태형 기자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게 29.3이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렇죠. 20% 초반대로 내려갔다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전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난번 의료 대란 때 이후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지금 보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29.6이면 리얼미터 상으로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를 항상 지켜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 의료 개혁이다.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다. 최혜병 특검이다. 이런 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보통 4, 5% 정도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 4 내지 5%는 난 윤석열 대통령 정책은 싫어. 그러나 민주당보다 나아. 이래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4, 5%가 항상 위에 기름층처럼 떠 있는데 요번에 떨어지는 폭을 보면 그게 걷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맹종하는 지지층만 거의 이제 바닥만 남아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윤 대통령 자체에 대한 지지를 하는 거, 요런 정도지 정책은 싫다 이거예요. 이 지지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고령층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 특히 하락폭이 제일 심하고, 이번에 충청권하고 고령층이 하락폭이 제일 큽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의정대란으로 보면서 과거의 어떤 정책 실패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의 저 무지와 무능이 나한테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 이 경로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 최혜병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이런 층들이 다수거든요. 그렇지만 왜 저래 스투피드해 이런 정도였다면은 요건은 달라요. 그러니까 의정대란이 응급실 뺑뺑이에 앞으로 이제 곧 있을 의과대 이제 교육대란으로 이어지고 학부모대란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무능과 무능이 나한테도 고통이 될 수 있구나.
이게 고령층한테 호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느려 터진 충청도에서도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번 지지율 하락은 이 집권 세력에는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굉장히 이거 경고벨이 울린 거예요, 지금. 이건 심각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알까요? 지금 그 정도, 이 정도면은요, 경각심을 갖고 저렇게 기자회견 브리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게 비슷한 양상이 뭐냐면, 지금 20% 초반이잖아요. 어디 결과에 의하면요. 근데 한 번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집권 초에. 5세에 입학할 때 그랬어요. 그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고령의 어르신들이 흔들렸던 게 왜냐하면 내일이랑 겹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주를 5세까지 그러니까 학교를 일찍 보내면 되게 부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종일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랬다가 지금 다시 온 건데요. 저는 이제 조만간 이제 탄핵 마지노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실 브리핑이나 이거는 확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했던 행동들 보시죠. 말과 행동들. 아니 이게 어떻게 국민 정서랑 어떻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더 심각한 것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요. 부정 콘크리트 55를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부정이 막 60몇 나오지만요. 그래서 매우 잘못함이 막 55, 60이래요. 그러니까 못함이고 매우 잘못함인데 매우 잘못함은 건들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기름을 퍼와도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우리 꽂고 와서 우리가 기름 나게 해도 그래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정권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제 더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지금 갑자기 말이 많아졌는데 좀 있으면 기시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지도자에 하는 그 조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기시다 꼴등이에요. 10% 초반. 그다음에 다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10% 중반 정도 되고 16, 15 이래요. 사실 비슷합니다. 기시다랑. 그러니까 누가 꼴등이냐 막 경쟁하잖아요. 근데 기시다는요. 알고 본인이 안 한다고 했어요. 더 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 1% 돼도 하고 싶은 거 한다는 인간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 일본 좋아하시니까 기시다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3% 이상 떨어진 거기도 많이 상태고요. 떨어져.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지지율이 움직이는 그 특징들 하나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자 앞으로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시아경제에서 그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역대 이렇게 선명하게 비전 제시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대만족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저 황홀경에 젖어 있는 네. 그 정서를 그대로 밖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저 같은 사람의 이제 시사평론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인지심리학자가 해석을 해줘야지.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시사적 언어로 이 평론은 이제 한계에 왔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게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해줘야지. 맞아. 도저히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세 사람들의 말의 언어의 한계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지난주에 지나가고 전 더 관심이 가는 게 이번 주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건데 제가 일상에서 크게 달라진 게 요즘 의대 교수들 정치 컨설팅에 바빠요. 팟캐스트가 뭔지 유튜브가 뭔지 세상 모르고 살았던 외골수 의사들이 전부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엔 주말도 없었다고. 그 의대 교수 만나느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최고 표현이 뭐냐 하면 대통령은 왜 그럽니까? 이게 최고의 욕이야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의 우리 같은 거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절박해서 온 거거든요. 이제 9월에 수능 입시철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그 의대 그 대학에서 벌어질 대란을 직접 체감하다 보니 거의 공포에 질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 나오시라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분들한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진짜 달나라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의 고관여층도 아니고 유튜브도 잘 안 보시고 이렇게 그 조금 누구를 욕하는 걸 참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서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뭐 각종 비대위다 뭐 학교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9월 초에 첫 번째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 이번 주 여론조사는 지금 뭐 지난주에 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추세가. 이게 아마도 올해 전국에 있어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전 봐요. 지금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게 29.6이라고 하지만 리얼미터에서는 30% 이상을 쭉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30%대가 붕괴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형 기자님께서 이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30%대가 무너지거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이 지역 민심이 변화했을 때지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항상 그 정도 이상 지지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그쪽에서도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까 임세현 대변인께서 기시다 꼴찌, 윤석열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러셨는데 착한 악마 TV님께서 학교 다닐 때도 꼴찌는 꼴찌들끼리 잘 놀아요. 그 꼴찌는 그래도 자기의 자각은 있잖아요. 아, 내가 인기 없으면 그만둬야겠다. 근데 이 사람은 자각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성 박정웅님, 경기가 좋아졌다는 대통령. 경기 사는 사람으로서 경기가 난다. 참 대단한 오히려 계셔.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정당 지지율도 상당한 변화가 있던데요.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32.8%예요. 일주일 전 조사하고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4.2%포인트 빠졌고 민주당이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9.4%포인트인데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임세현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집안 싸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권당 사실 무한 책임이 있는 게 집권당이고 대통령인데 둘이 무슨 콩당콩당 본인들이 감정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뽑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밥을 언제 먹니 안 먹니 갖고 지금 뭐 싸우고 뭐 연락 안 해주고 뭐 안 오고 뭐 가고 삐지고 이런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그 야당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대표 중심으로 뭔가 정권을 견제하고 균형 있게 맞추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 차이가 저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 어떤 그 무책임함을 일단 국민의힘에게 제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 의정 대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소신이나 비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뽑기는 뽑았는데 기대치는 높은데 나오는 출력값이 지금 없고 이런 부분들이 당내 문제와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이다. 이런 어떤 그 해석은 지금은 시중에도 뭐 거의 정설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정당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금 정도 사태라면 말이죠. 대통령이 오히려 아쉬워서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를 용산에 불러들이고 만나자고 먼저 제안해야 정상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임세훈 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어떤 그 삐지는 거, 삐치는 거, 그 다음에 얼굴 붉히고 윽박 지르는 거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감정적으로 정냄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집권당이 지금 군소야당 같아요. 행태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정의당보다 못해. 정의당 그래도 소상공인 보호, 임대차 보호, 뭐 노란봉투법 뭔가 뚜렷하게 뭐 이렇게 몇 석 안 돼도 돌파하는 맛은 있었다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사실은 좋은 거였는데 네. 잘못 풀려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의석에 관계없이 자기 정체성 뚜렷하게 그 목표로 향해서 가는 이런 맛들은 오히려 군소정당에도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리멸렬한 군소정당이 돼버렸다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굉장히 소수 야당의 행태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 집권 여당의 품격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어떨 땐 져줄 땐 져주면서도 크게 대의를 위해서 정치에 우리가 이렇게 소수지만 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 그 하는 행태가 이제 그 입법 무력화 또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군소야당, 조국 혁신당보다도 못한 행태란 말이에요. 짱구는 옷 말려, 못 말려가 아니고 옷 말려. 배경사진이 역대급으로 좋네요. 예, 오늘 배경사진이 편안한 가을 들녘이라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까 김종대 의원님이랑 임세현 대변인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크로마키 배경을 이용해서 하니까 파란색이 다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이름표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가을 들녘이 같이 이렇게 섞이니까 아주 좋네요. 또 좋아요. 임세현 대변인입니다. 우리 김태형 그러네. 기자님은 와. 그 이름표를 아니, 아래쪽에 기술입니까? 쳐가지고 이것도? 올려봐요. 파란색이 하나도 없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아. 이 크로마키가 파란색 배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파란색은 다 저게 들어가요. 예. 저는 아니 유튜브 수준이 아닌데? 아니 유튜브 수준이 유튜브가 어때서요? 수준 높죠. 왜요? 이제는 유튜브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손석희 씨가 맞아요. 그 이야기했다가 좀 많은 논란이 됐잖아요. 예. 본인 유튜브 출연 안 한다. 이제는 유튜브가 등치가 레거시 미디어보다도 작아서 그렇지 언론의 기능, 언론의 역할 그걸 과연 누가 더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놓고 보면 이제는 유튜브를 좀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잘 쓴 기사들보다도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이 기사를 포장하고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써봐야 기사를 많이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쓴 기사를 그냥 읽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 기사를 읽는 분들보다 한 10배가 많이 나올 때도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 소비량이. 그렇죠. 요새는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른바 그 방송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그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이제 절감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김종대 의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가 뭐였어요? 안 보셨죠? 안 보니까 모르죠.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도 KBS 출신이면서. 저는 뭐 요즘에 속이 뒤집어지죠. 예. 제가 정말 평생을 못 바쳤던 KBS가 이렇게 망가진 것.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미워요. 네, 다른 여러 가지도 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나. 네. 아이고 참 가슴 아파. 예, 뭐 정상화 시켜야죠. 배경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좀 더 즐거워졌습니다. 김미니미니님. 윤석열 배경만 아니면 다 좋아요. 이름도 듣기 싫으네요. 진짜. 배동호님. 배경보다 더 좋은 건 사람입니다. 아 멋있다. 앵커님, 패널님 그리고 기자님이요. 기자님도 패널입니다 지금. 네. 김베로니카님. 자연처럼 순리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운 이 나라에서. 그 말 멋있어요. 멋있죠? 네. 최원상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네요. 앵커님, 제 와이프가 베트남 국적입니다. 10년 넘게 국적시험에 도전하는데 주요 문제가 헌법 역사입니다. 한국 사람도 국적시험을 봐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문제 중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나오는데 와이프 왈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주 이민자에게는 정답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은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는 이 사람부터 국적시험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적시험이 있군요. 그 말씀 너무 잘하신 게요. 제가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권력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로 나와요. 근데 나온다.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딱 권력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딱 그때 나오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이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민이 주신 거예요. 권한으로서. 근데 그걸 권력을 착각하니까 왕자 쓰면서 막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한심하다. 아니 법 공부하시면 왜 헌법을 제대로 안 공부하십니까? 공부한다고 그대로 삽니까? 그니까요. 예. 그래서 9번 구수하시고 저는 요새는 한번 저도 이제 애들을 둘을 키우니까 아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다 큰 성인을 곰못으로 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요새 그 감정 알겠어요.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대통령 보면은. 그리고 참나. 이거 국정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외국인 투표권 제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중국인 투표권 제한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지난번 아마 그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것이 중국인들이 대거 투표해서 그랬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는 이 주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국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중국인이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지 이게 잘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반중 정서를 조금 더 건드리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의미 있는 얘기네요. 기시다 그 방안하고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친일 반중 이런 구도에서 지정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질서가 된다고 믿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300만 우리 조선족 동포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우리 가 있는 교민이 200만이 조금 넘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들 또 중국에 우리 동포들이 와 계시는데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건 맞죠. 나 한중 관계에서의 단절을 제일 아파하는 계층이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완충지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러는데 여기에다가 투표권 박탈이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그 미국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흑인들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신분증 검사라고 유권자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그 민주당 지역구가 공화당 당선으로 뒤집힌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류의 어떤 그 우파의 새로운 투표에 대한 관점들이 이게 수입되고 있다는 느낌마저도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래서 통상국가로서 이렇게 위상을 세워온 우리 국가의 대단히 퇴행적인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주권을 받는다는 게 3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적 시험을 봐서 우리나라 국민이 돼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그냥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투표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혐오 정서를 키운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제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수 회담을 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여야 대표 회담 한 게 참 오랜만이죠. 11년 됐다고 그런가요? 일단 뭐 오늘 각 언론들을 보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애써 의미를 부여를 했더군요. 그런데 적어도 어제 두 사람이 만났고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들이 만났으니까 뭔가 해답을 내놔야 되지 않았나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 되기 전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뭐하러 만났나 그런 생각 참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뭐 만난 것 자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럴 거면 왜 만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 여야 대표 회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별명이 없는 135분. 어제 뭐를 하나 합의는 했다고 하던데요, 김태현 기자님? 무슨 민생 뭐죠? 네, 민생 기구를 만드는 데에 합의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뭐 구체적인 합의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합의를 한 건 아니고 큰 틀에서 그냥 방향과 인식을 공유한 정도입니다. 살펴보면 지구당제 제도입을 어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 정치 활성을 위한 지구당제 적극 도입, 그리고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한 금투세 활성화 방안과 종합 검토, 그리고 가계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등이 이제 논의가 됐고요. 어제 이제 핵심 현안인 의료 대란 대책과 관련해서는 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도는 밝혔는데, 추석 전에 정부가 양보하거나 전향적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제재 예방, 제도 보완, 반도체 사업,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 그리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협의 등이 이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최대 관심사였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였고,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도가 어제 결과입니다. 근데 김종대 의원님, 다른 건 몰라도 의료 대란만큼은 어제 뭔가 좀 합의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 합의가 내놓으면 한동훈 윤석열 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강력히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표로서의 기능 상실이다. 이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냉각돼 있는 윤한 갈등은 폭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의 사정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런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 예컨대 나도 정말 이 응급실이 걱정된다, 이러는데 야당도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정치적 용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연찬회 대통령이 안 온 거고, 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찬회 설명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일어서서 나가버린 거거든요. 핵심은 여기에 새로운 시한폭탄이 등장했다는 건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을 민주당이 봐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갔다 치지만은, 제 생각에는 민생협의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합의했다면, 여기에 그 내용을 추후에 넣어서 9월부터 양당의 어떤 기묘한 의사소통이라도 하고 의료 실태 모니터링이라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이 의정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 가지고 기만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위기인지 일체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원래 치료 가능한 환자가 얼마나 죽었냐, 지금 전공의는 과부족이 병원별로 얼마냐, 이거 다 통계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구급대에서 몇 번 뺑뺑이 돌았냐, 이거 평균치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도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린 가끔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미루어 짐작해 아는 거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게 응급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게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막는 이 기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상을 모르게 한다. 6개월이면 우리가 이긴다, 이 프레임에 가고 있다는데, 이것이 앞으로 초래할 이 국민적 고통이랄까,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희생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럴 때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실태조사단 같은 거를 한번 운영해서 정보라도 좀 모니터링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라도 하면은. 아니, 임선 대변인. 네. 그동안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맨날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 눈치 보려고 그러면 뭐하러 대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회담도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굳이 만날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 이게 급한 거는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뭐 권한도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 이제 뭐 반바지, 핫바지, 쫄바지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분 만나서 뭘 실익이 있겠어요. 그래도 야당에선 전향적으로 어쨌든 여당 대표 만나서 뭐라도 하나 좀 가져오고 합의를 하는 게 국민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회담에서 한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한동훈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시나 한동훈 대표는 권한이 없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종속된 사람 아닌가라는 한계를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와 아이템 대결에서 콘텐츠가 이기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와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 바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두 발언에서도요. 뭐 최혜병 문제라던가 또 지금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의료 대란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특검 문제라던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 뭐 얘기했습니까? 그냥 망신 주려고 그냥 작정하고 온 사람 아니에요? 오자마자 그 이재명 대표 시비 걸려고 온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았고 아이템으로만 승부했다. 뭐 아이템이냐? 그냥 본인 잘 보이는 아이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뻐 보이는 거. 그래서 콘텐츠 아이템의 그 한계를 좀 봤고요. 또 세 번째는 대통령실 여전히 촐싹 맞다라고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여야 회담에서 중간에 대통령실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요. 매우 예의 없고 그건 해도 안 되는 그런 정설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계엄 얘기가 그래서 발끈했습니다. 그것도 회담 중간에. 이렇게 촐싹 맞을 수가 있나요? 저는 이 3가지 포인트가 이번 회담의 포인트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이 결국은 이 회담의 목적과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 끝나서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 맞서서 1당, 2당의 대표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예 그냥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 이게 대통령실이 굉장히 안도하는 포인트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전국이 윤석열이 버린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거두는 모양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저번에 의정대란 얘기했을 때, 응급실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이 발끈하자. 예. 바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엄호 사격을 했고. 그랬죠.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대안 아니냐. 한동훈 또 여러 개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면을 살려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대통령실은 더 속이 끓지 사실은. 근데 벌써 이게 제가 본 이후로 서너 번 반복이 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 의정대란이라든가 저 친일 인사 공직 임명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한 무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 만찬이 취소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새로 전개되는 양상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의 대통령의 폭주와 독선을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의 흐름이 있다면은 주목하겠다. 그런 부분이 대화가 상대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 신호가 발신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국회가 정상화되면 내가 싫은 거야, 윤 대통령아. 그렇죠. 거기서 오히려 논의되는 게 나의 독주와 이 폭주를 국회에서 오히려 1, 2당이 브레이크를 걸을 수도 있는 이 위험성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게 같은 게요. 지금 본인이 살려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바지끄댕이 잡아야 됩니다. 잡고 같이 하자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살 길인데 그냥 여전히 윤석열의 아바타인 모습을 보였을 때 진짜 정치 감각이 없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님. 그냥 이재명 대표 바지끄댕이 잡으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까 임세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바지 뭐 바지 저고리 그런 얘기가 털바지. 나오는 거 내가 보기엔 아닙니까? 빤스요. 표고버섯이 조아님께서요. 이제는 반바지 입고 다니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반바지가 보이네. 그러시니까 김대화님이 곧 찢어진 바지 되겠지 그러셨는데 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표도 자기 힘으로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에 용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대표 되는 거 막아보려고 별수를 다 썼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내세워서 해보다가 그 힘이 좀 딸리니까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까지 까면서 몰아붙였지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파워 게임도 파워 게임이지만 적어도 한 당의 대표가 됐으면 지금 우리 윤석열을 계속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대통령 되려고 했냐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대표가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당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가치를 생각을 해야죠. 당장에 정당이 해야 될 일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민심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 대란 어떻습니까? 그거 올바른 얘기했다가 혼낸다고 깨갱해가지고 어제 그 귀한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겁을 냈다고 하지만 그게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증원 결정하는데 정말 엉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좋은 기회를 법원이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법원이 이것 잘못됐다라고 그때 결정을 해줬으면 오히려 보건복지부나 의대나 또는 의사협회나 심지어 용산까지도 아이고 잘됐다. 법원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두 번째 찬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의대 증원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니 우리라도 일단 합의하자. 우리가 합의하면 용산이 어느 정도 받아주지 않겠어? 그러면 당신이 가져온 안은 뭐야? 얼마 동안 유예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뭐 1000명씩 10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뭐 그러면서 무슨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딱 합의를 하면 이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용산에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눈 한번 흘기니까 대표라고 하는 자가 그것도 자기가 그 뜻을 안 밝혔으면 몰라도 계속 밝혀왔던 자가 깨갱하고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럴 거면 뭐하러 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김종대 의원님 어제 그렇게 합의하면 오히려 용산으로서도 탈출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오히려 탈출구도 생기고 예. 정상화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가 의사협회에 대해서 가지고 굴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재검토하면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어디 방송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아무리 시사적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심리학 책을 받다가 발견한 그 하나 이론을 찾아냈어요. 내가 이거는. 그 게슈탈트 붕괴라는 이론이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전체와 부분을 혼동하는 심리적 붕괴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게슈탈트라는 게 독일어로 구성, 형태, 형상 이런 뜻이더라고. 그게 붕괴된다는 뜻인데 지금 대통령한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까지 옆에서 부추긴 것 같아. 2,000명은. 진중권 교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끝을 봐야 어떤 그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그 엄청나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경고를 받아야 한번 생각할까 말까예요. 그 정도 아니면은 이거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한동훈 대표도 이해가 간다는겨. 말해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앞이 아니고 떡하니 저렇게 운명처럼 버티고 있고 그런데 야당은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완전히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진 거지 이게. 그래서 어제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이 대표 회담이 끝난 뒤에 동석했던 대변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 이제 민주당의 그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의지가 있지만 국내 사정이 있다. 그래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그
곽규택 대변인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런 적 없다라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민주당의 대변인이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이제 오픈이 될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아마 바로 이제 선을 그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당의 입장 혹은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과 너무나도 지금 다른 입장들이 겹쳐져 있어서 포위당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저 말에 오늘쯤 이제 대통령실의 경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반응이 안 나오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들들 볶아대는 거지, 이제. 임성근이 병사들 보고 왜 물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들들 볶아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다운돼서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밀담이 있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후폭풍이 있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대표라 하면 어쨌든 당의 대표잖아요. 심지어 집권 여당 대표 아닙니까? 집권 여당에. 근데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말 못하고 거기서 뭐라고 이른바 쫑크 주면 거기서 무너지는 게 대표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계속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전혀 대선 후보는커녕 어디 선출직 1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지가 없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본인 생각, 근데 본인 말한 것도 다 뒤집어. 본인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해. 저기서 뭐라고 하면 해. 그냥 지금처럼 바지로 지내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편안한 여생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가끔 얘기 들으니까. 아유. 바지도 있고, 쫄바지, 핫바지. 네. 빤스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의견을 공유를 하고 인식을 공유했지만 이게 이제 뭐 민생 관련한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걸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감지가 되냐면 대통령실이 어제 대표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대 그 교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견이 없이 갖고 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견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너희가 이견이 있으면 우리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알아서 맞춰 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입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민주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가 전체 공산주의입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공산주의 세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럼 전체 공산주의입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이견이 있는 게 민주주의고 그걸 타협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정치의 과정인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이견 있으면 다 가져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우. 슈크림님, 바지는 치마가 무서워. 날카로우십니다. 유경님, 평생을 애완견으로 살아온 강아지가 주인을 물려면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준 사료만 먹고 살아온 강아지가 과연 주인을 물 수 있을까요? 사기다. 예. 근데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 언젠가 이제 물지 않겠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그 프레임으로 이걸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 그 프로이트가 그거 컴플렉스를 얘기할 때 뭐냐 하면은 해결책은 부자 관계를 절연하고 찢어지거나 완전히 종속돼서 아바타가 되거나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게 이 딜레마의 고약한 점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 윤석열 관계에서 제일 어떤 그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절충이 되기가 어려운 어떤 그 고약한 관계. 차라리 남남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까 뭐 애완견이 주인 물라면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은 극단적 관계에서 극단적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윤한 갈등에 있어서 가장 어떤 고약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의사 한 분이 시사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본인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목동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네, 저도 예, 들었어요. 남궁 뭐 무슨 네. 이제는 뭐 도저히
그 버티는 것도 한계에 와가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응급실에 어떤 분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근경색 환자 들어와 또 뭐 그냥 응급한 분들이 막 대여섯 분이 밀려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다행히 다 처리는 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응급실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이 문제를 저는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킵니까? 휴전선은 그 상태로 지키되 국방개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정보통신, 보건의료, 에너지 물류는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항상성을 유지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입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은 12항에 나와 있죠. 국가 핵심 기반 보호라고 돼 있는데 11개 분야를 명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말씀드린 식량, 에너지, 전기,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 다음이 보건의료예요. 그래서 353개 기관을 핵심 기반으로 지정해 놨는데 그중에서 대학병원 6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행안부 장관과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쟁이 나건 지진이 나건 이 시설만은 기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발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충북대병원이 3주 전에 셧다운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 그 3주가 지나고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는데 이제는 더 셧다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의료개혁의 잘못된 폐해다 이래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즉,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라고 한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고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야당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나도 유지하라고 한 시설에서 셧다운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국가기능 마비 사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곧 9월부터 다가온 이제 입시 대란입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전부 휴학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괜찮다는 건 휴학한 애들 빠져나가고 신입생 교육하면 된다요. 그런데 이 애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를 계산하면 더블링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가 붕괴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부터 약 7, 8년간 이 대란 사태가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입시로 부정적 피드백이 와서 수능 대란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8, 9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정부의 모든 의료개혁의 그 가정이 뭐였냐면은 전공의는 돌아온다. 의사는 돌아온다.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모든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이 무너진 거야.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일단 무언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가정이 잘못됐으면은 당연히 과정을 재검토하는 게 원래 정상적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인데 우리 경우에는 가정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재앙의 폭이라는 건 지금 응급실 대란 수준이 아니고 기본 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대붕괴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닥칠 문제예요. 이후에 그걸 상상해보자 이거요. 이걸. 예. 지금 의료 대란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그런 것을 논의를 해야 할 대표회담은 빈손으로 끝나고 그런 걸 신경 써야 할 대통령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2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받은 양념 돼지갈비님께서 지난 주말에 정의리언님 소개로 테니스 클럽 단체 손님이 방문해서 아주 오랜만에 재료 소진 안내 붙였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정의리언님들 힘내시고 정치 1번지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셨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은주님, 백운기 정어리TV 구독 46만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앵커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어리즘이 혼탁한 이 세상을 정화시켜줄 것을 믿으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반장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